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중세사 6번째 시간 서유럽 봉건사회 변화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서유럽 봉건사회의 변화를 마무리해 볼 건데, 이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제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 중세 서유럽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서유럽 서양 중세사 출제 분석표를 잠깐 보실 때 우리가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은 그냥 바로 4세기 말 게르만족의 이동부터 해서 게르만족 이동부터가 아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 니케아 공의회부터 해서 4세기부터 이제 아비뇽 요소 교회 대분열, 콘스탄츠 공의회까지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 시기를 한 번에 쭉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왜 봉건사회 성립 부분에서는 4세기 말 게르만족의 이동부터 봉건사회 성립 11세기까지만 공부하고 그 뒤에 안 배웠느냐? 나눠서 공부하기 위해 그랬다고 했죠. 봉건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 봉건제의 성립과 발전, 이렇게 해서 4세기 말부터 11세기까지를 첫 번째 주제에서 공부한 거고요. 이번 시간 봉건사회의 변화에서 이 11세기, 15세기의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정리한다면, 자, 4세기 말에서 15세기까지 우리가 중세 봉건제를 공부할 때, 잠깐만요. 이걸 좀 물어볼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4세기 말에서 15세기까지 이제 중세 봉건사회를 공부할 때 우선 이걸 또 둘로 나누는 거야. 봉건사회 성립. 봉건사회가 성립되는 거랑 그 봉건사회가 변화하는 과정. 이 봉건사회가 성립되는 게 이제 4세기 말부터 11세기까지 이야기죠. 이제 이것도 또 둘로 나눠지는 거야.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 그러니까 4세기 말부터 4세기 말 테오도시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서로마 동로마 분열하고 게르만족들이 본격적으로 서로마 땅에 넘어와서 지들끼리 나라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분열, 메르팽 조약으로 분열까지 하는 그 9세기까지의 상황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 그렇게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고 노르만족들이 들어오면서 정치적으로는 죽은 봉신 간의 쌍무계약적 관계에 의한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영주 농노 간의 지배예속 관계에 의한 장원제, 이 정치적으로 주종제, 경제적으로 장원제에 기반한 지방분권 사회인 봉건제가 만들어지는 그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여기가 봉건사회 성립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그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봉건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촘촘하게 봤어요. 우선 11세기 그 서유럽 세계가 안정되는, 봉건제가 안정되는 그 11세기의 모습, 그리고 이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그 안정된 서유럽 사회가 외부적으로 뻗어나가는 걸 봤죠. 그렇죠. 십자군 전쟁. 11세기에서 13세기 십자군 전쟁.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 14, 15세기 중세 이후 봉건사회가 본격적으로 해체 및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거야. 십자군 전쟁의 결과. 그래서 중요하다겠죠. 정치, 종교, 경제, 문화적으로 십자군 전쟁부터 이제 서서히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트교는 하나로 봤지만 정치사적으로는 봉건사회 4세기 말부터 15세기까지는, 정치적으로는 봉건사회가 성립되는 4세기 말에서 11세기, 그리고 봉건사회가 변하는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이제 그런 11세기 유럽 사회가 안정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11세기, 13세기 십자군 전쟁, 배경, 과정, 결과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배경도 중요했고요. 결과 과정에서는 1차 십자군, 4차 십자군을 비교하라고 했죠. 1차 십자군, 종교적 열정이 살아있던 1차 십자군 때는 성지를 달아내서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고요. 그 이후에 뺏긴 다음에 이제 점점점 십자군 전쟁이 변질되어 4차 십자군 때에는 아예
원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여 라틴 제국을 수립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교황권이 가장 강했던 교황은 해요, 황제는 다르다 라고 했던 인노켄티우스 3세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참 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결과 정치적으로는 제후 기사들이 몰락하고 왕권이 강화되고 종교적으로는 교황권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지중해 동방교육이 발달하면서 이탈리아 도시들이 번영하게 되고 문화적으로는 이 지중해 동방교육을 장악하면서 이제 이슬람 문화랑 비잔티움 문화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 15세기 때 어떻게 연결되는가? 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화. 그래서 14세기, 15세기 10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이야기했죠. 정치적으로는 이중적인 관계가 뭐 때문에 일어났죠? 왕위 계승 문제. 영국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 인 동시에 뭐라고 했죠? 네,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이라고 했죠? 왕위 계승자. 프랑스의 왕위 계승자. 그리고 프랑스 내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내의 넓은 영토. 누가? 영국 왕이.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모직물 산업의 중심지였던 플랑드르 이곳의 지배권을 놓고서 싸운 거야. 근데 플랑드르는 지금 벨기에 지방이에요. 자, 아무튼 전개 영국이 우세했지만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고 민족의식이 성장하고 중앙집권화가 촉진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전쟁의 패배 여파로 한 번 더 전쟁을 겪었죠. 영국 내 왕위 계승 분쟁인 장미전쟁. 전체 귀족의 50%가 사망하는 치열하고도 잔혹한 전쟁이었고 붉은 장미를 가문의 상징으로 걸었던 랭커스트 가문과 하얀 장미를 가문의 상징으로 걸었던 요크 가문이 대표적으로 대립을 했고 그래서 장미전쟁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랭커스트 가문의 헨리 튜더가 중심이 되어 튜더 왕조를 개창하고 영국은 중앙집권화가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니아 왕국이 성립되고 재정복 운동이 완성되는 과정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교황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비뇽 유수, 교회 대분열, 콘스탄츠 공의회. 경제적으로는 이거 봤는데 이제 우린 경제, 이 문화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는 아예 이제 근세 파트에서 볼 거고요. 이 경제 변화, 결국 장원제, 이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진다는 건 장원제가 해체되고 이 장원에 묶여있는 영주의 영지의 노동지대로 묶여있는 이 농노들이 해방돼야 진짜 장원제가 이 중세 봉건 사회가 해체되는 거야. 이 경제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떼놨어요. 중세 경제의 변화는 중요하니까 아예 떼놨습니다. 자, 중세 경제의 성장과 변화를 살펴본 다음에 이런 중세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장원제와 농노제 해체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세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느냐. 일단 도시의 성장부터 봐야 됩니다. 도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봤듯이 11세기부터 자 여기 11세기부터 유럽이 안정화되면서 노르만족의 이동이 감소하고 산포제가 확산되고 바퀴 달린 쟁기로 기피가리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생산량이 늘고 인구가 늘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게 되면서 여러분들 생산량이 증가, 그렇듯이 산포제 확산, 그리고 바퀴 달린 쟁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량이 늘면서 생산량이 는다는 건 그래서 충분히 먹고도 남는 잉여 생산물이 는다는 거야. 자, 이제 그 전까지는 막 9세기 한창 막 노르만족 서들어오고 프랑크왕국 분열하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생존 자체가 문제였다 보니 사람들이 무언가 부가적인 경제활동 하기가 어려웠어요. 당장 그날 먹고 그날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노르만족들의 이동이 감소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봉건제가 정착하고 안정이 되고 산포제와 바퀴 달린 쟁기 등으로 생산량이 늘다 보니 이제 뭐가? 잉여 생산물이 늘게 되는 거야. 당연히 잉여 생산물을 사람들이 뭐 하죠? 충분히 먹고 남으니까 이거를 팔기 위해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돼? 모여서 시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물건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성지를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도시를 뭐라 불렀냐? 부르크라 불렀어요. 부르크.
이 부르크가 성곽도시란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럽 도시 지역 중에서 무슨 부르크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 당시에 성곽도시인 부르크에서 따온 거야. 합스부르크 이런 식으로 도시가 많거든. 그러니까 부르크라고 끝나는 도시가 많았거든요. 다 여기서 따온 거야. 당시 도시를 부르크, 성곽도시라 불렀습니다. 자, 근데 아무나 이런 도시에 살 수는 없겠죠. 그죠? 이렇게 물건을 내다 팔고 큰 돈을 벌어들이는 상인과 수공업자들. 얘네들이 이런 성곽도시에 살 수 있게 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상인이가 이렇게 큰 돈을 벌어들여서 이 성곽도시, 성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이런 돈 많은 상인, 수공업자들을 뭐라 불러? 부르주아라 불러요. 이 부르주아라는 뜻 자체가 성 안 사람들이란 뜻이야. 돈이 많아서 이러한 성곽도시 안쪽에 살 수 있는 성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도시가 성장했다라는 건데, 원래 처음부터 도시가 자유롭지 않았어요. 원래 처음에 도시는 봉건도시라 그래서 그 지방 영주, 그러니까 제후들의 통제를 맡던 봉건도시로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영주들이 여기 욕심을 내죠. 돈이 모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거래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도시에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점차 얘들이 이런 제후와 영주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봉건 도시들이 자치권을 얻어서 자치도시로 제후와 영주의 간섭을 벗어던지고 자치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자치권을 획득하게 돼요. 자, 어떻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도시민들이 처음에는 돈 혹은 무력, 그러니까 돈으로 제후 이 봉건 도시의 지배자인 제후 영주에게 돈으로 아예 거래를 건 거야.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줄 테니까 이 돈을 받고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자치권을 주십시오. 하고 돈으로 사든가 아니면 이 돈으로 이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극단적 방법을 써요. 돈이 많잖아. 아예 다른 도시의 용병을 사. 다른 도시의 군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제후 영주를 힘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도시민들이 재력 혹은 무력으로 이 봉건 도시의 지배자인 영주와 제후들에게 특허장을 삽니다. 그래서 그 특허장을 기반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시는 우리들이 자치적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런 제후와 영주는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치권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이러한 도시 행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독자적으로 도시 행정을 운영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게 길드입니다. 이러한 자치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길드가 조직이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얘들아. 자치권 획득하고 길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봉건 도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봉건 도시의 지배자인 제후 영주들의 간섭을 벗어나면서 자치도시로 발전을 하게 돼요. 봉건 도시가 그 자치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재력과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해서 자치권을 획득해서 독자적으로 도시 행정을 운영하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길드도 조직이 되는 거예요.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그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만드는 게 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는 생산과 상업활동을 통제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길드는요, 여러분들 이 게임하다가 길드에 가입해본 친구들은 알 건데, 길드에는 지켜야 되는 규칙이 되게 많아. 그 길드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 않아요. 그 길드에 한번 가입을 하면은 그 길드원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길드랑 싸워야 되고 길드원의 이익을 위해서 되게 많은 규칙을 정해놓습니다. 길드장, 부길드장 막 되게 많은 규칙이 있어. 여기는 성격은 자기 길드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는 거야. 내가 한번 A 길드에 들어가면은 난 이제 이 A 길드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드는 독점권을 확보하고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야. 그래서 도시 행정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글씨가 너무 이상하죠?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길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얘들은 자치권 획득에도 많이 기여합니다. 이렇게 그럼 본건 도시에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이런 그 본건 도시의 지배자인 제후 영주를 상대로 이렇게 재력 혹은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이 과정에서 똘똘 뭉친 조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길드가 여기서 활약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길드들이 중심이 돼서 자치권을 획득하는데 큰 활약을 한 겁니다. 자치권 획득에도 기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길드는 처음에는 상인 길드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얘네가 아무래도 돈을 먼저 버는 건 상인들이잖아. 상인들이 먼저 길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공업자 길드들이야. 원래는 상인들의 지배에 있었어요. 이거 물건을 만들고 상인들이 그 수공업자들이 만든 물건을 사들이고, 원래 상인들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 수공업자들도 이제 힘이 세지면서 별개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공업자 길드의 특징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 얘들은 물건을 만드는 애들이잖아. 근데 아까 말했죠. 길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만의 철저한 규율과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길드의 이득을 위해서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길드에 일단 들어가면 그 길드 내에서는 엄청나게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평등하지가 않아, 길드원들끼리.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도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다발이야. 그러니까 가서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허드렛 일 하고 물 떠오고 막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직인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직인으로 올라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장인이야. 흔히 우리가 장인 정신이라는 말 하잖아요. 도제, 직인을 거쳐 장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해도 한 번에 장인이 될 수 없어. 무조건 이런 철저한 도제, 직인의 과정을 거쳐서 장인이 돼야 되는 거야. 오늘날 약간 이런 게 남아있는 게 미용이나 요리 쪽이에요.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그 먼저 선배들로도 배워야 되잖아. 미용 처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미용을 아무리 잘해도 그 헤어 스타일링 기가 막히게 해도요. 처음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머리카락 쓰는 거. 미용실 머리카락 쓰는 거 먼저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그 디자이너들 보조로 머리 감겨주는 거. 여러분 그 머리 자르러 가시면 헤어샵 가시면은 전국 디자이너들이 있고 그 디자이너 옆에서 그 막 가위 갖다 주고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쓸고 여러분 머리 감겨주고 이런 허드렛이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도제예요. 도제. 그리고 그게 좀 일정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직인이 돼가지고 서서히 손님도 받고 그러다가 장인이 되면은 독립할 수 있는 거야. 나만의 헤어샵을 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수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고요. 절대로 자유로운 경쟁이나 자유가 없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장인 될 거잖아. 그 길드에서 정한 규율과 규칙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들 때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길드에서 담합해 놓은 길드의 규율 안에서만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물건의 크기, 재료, 규격 모든 걸 그 길드의 규칙으로 정해놔. 이거 벗어나잖아요? 매장당합니다. 모두에게 매장당해. 특히 여러분이 장인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인에서 장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싶으면은 다른 장인들 모든 그 동종업계 길드 장인들의 심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다른 같은 동종업계 길드의 장인들이 너 합격 이래야 여러분이 장인이 될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장인들의 눈밖에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막 독창적인 창의력으로 기가 막힌 걸 딱 만들어내잖아? 그럼 다른 장인들이 이 새끼 봐라 이래서 여러분에게 통과 안 시켜주면 여러분 장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의 장인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뭔가 창의적인 게 나오잖아? 그거를 이야 대단하다는 게 아니야. 이 새끼 이단한데 왜 우리의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지? 너 탈락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의 이런 길드들은 분명 순기능도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도시방공업자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조직을 했고 얘들의 이런 독점적 배타적인 성격이 자치권 획득에 기여하고 도시를 자치도시로 발전시켜준 건 맞아.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뭐? 자유로운 경쟁과 자유 바로 뭐죠? 자본주의 질서죠. 무한 경쟁이잖아. 지금 봐. 삼성이랑 아이폰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합니까?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뛰어나고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잖아요. 이런 자유로운 경쟁과 자유가 바로 자본주의 정신인데 길드는 이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과 이런 위계적인 수직적인 질서로 인해서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과 자유, 자본주의 발달을 저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길드가 지금 너무 현대적인 게임에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길드 하면 되게 자유로운 걸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 길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치권 획득에 기여했지만 특유의 독점적, 배타적 성격과 위계적인 수직적 질서로 인해서 자유로운 경쟁과 자유를 방해하고요. 자본주의 발달을 저해한 폐쇄적인 공동체다라는 걸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도시의 성장이고요. 그리고 교역의 확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이 서유럽 세계가 본격적으로 외부로 뻗어나가죠. 원거리 무역과 동방 무역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유럽 무역권, 내륙 무역권, 지중해 무역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도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 4쪽에 넘어오시면은 여기 이거는 실은 선생님이 지도를 같은 장에 싣고 싶었는데 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왔어. 지금 우리는 북유럽 무역권, 내륙 무역권, 지중해 무역권을 공부할 건데 이건 지도로 보셔야 됩니다. 자, 지중해 무역권은 말 그대로 여기 이탈리아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여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곳이 바로 지중해 무역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북유럽 이 발트해와 북해 여기가 발트해죠. 이 발트해와 북해를 중심으로 함부르크나 리베르크 같은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게 북유럽 무역권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교역권과 북유럽 교역권을 중개해주는 가운데서 이 지중해 남쪽의 지중해 무역권과 북쪽의 북유럽 교역권을 가운데서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쌍파뉴를 중심으로 한 내륙 교역권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교역권, 북유럽 교역권 이 둘을 연결해주는 내륙 교역권, 쌍파뉴 지방의 내륙 교역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지도에 염두해 두시고 이건 지도랑 꼭 연결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보면은 돌아와서 아래쪽 남쪽의 지중해 무역권부터 이야기할게요. 이 지중해 무역권은 십자군 전쟁으로 이 지중해 교역의 주도권을 이탈리아 도시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성장한 무역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성장했던 게 이탈리아 도시들이에요. 특히 이 북이탈리아 도시들. 그래서 얘들이 롬바르드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지중해 무역권은 기본적으로 이 이탈리아의 그 도시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도시들이 베네치아, 기억나죠? 그 4차 십자군 꼬드겨서 그 콘스탄티노폴리 쌈락해서 라틴 제국 만들었던 그 베네치아 상인들 그리고 제노바, 피렌체 이런 도시 국가들이 되게 유명을 했고요. 얘네들이 이제 인도나 중국 같은 그런 동방무역 이 동방무역을 주도를 한 겁니다. 뭐 이 외에도 밀라노, 뭐 토리노 이런 데가 되게 유명했어요. 밀라노는 특히 직무럽. 오늘날도 패션의 거리 밀라노죠. 이때부터 유명했어요. 직무럽으로. 그래서 지중해 무역은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탈리아 도시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을 해서 동방무역, 이슬람과 동방세계들이랑 이슬람, 인도, 중국 같은 동방세계랑 무역을 주도했다. 대표적인 도시들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다 이탈리아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북이탈리아 도시들이 모여 만든 롬바르드 동맹도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북유럽 무역권 알아봅시다. 이 북유럽 무역권 아까 말했듯이 이 북유럽 무역권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이 지역이 꼭 나와 자료에. 이 북유럽 무역권 아까 말했듯이 발트해, 스칸디나비아 지방,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이쪽을 중심으로 한 그 북유럽 그쪽으로는 발트해와 맞죠? 발트해, 스칸디나비아 지방,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쪽에 있는 발트해 그리고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북해 이 발트해랑 북해를 중심으로 활동한 게 북유럽 무역권이에요. 대표적인 도시들, 도시 이름 진짜 시험 엄청 많이 나와. 함부르크와 리베크. 이 두 개의 도시가 가장 중심이었어요. 더 발트해랑 북해, 이건 지역이죠. 발트해, 북해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도시들이, 지중해 무역권은 이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밀라노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 북유럽 무역권은 발트해랑 북해를 중심으로 함부르크와 리베르크 같은 도시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 얘들이 동맹을 만들어요. 지중해 무역권은 이 북이탈리아 도시들이 롬바르드 동맹을 만들었다면 이 북유럽 무역권은 함부르크, 리베르크 같은 도시들이 한자 동맹을 만듭니다. 이 한자가
독일어로 조합, 연맹이라는 뜻이거든. 이 함부르크, 리베크가 독일 도시들이에요. 얘네들이 독일어로 조합, 연맹이라는 뜻의 한자 동맹을 만듭니다. 한자 동맹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상이냐면은 선생님도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 보잖아요. 임용고시에도 되게 많이 나온 주제야, 한자 동맹은. 얘들은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신들만의 군대와 해군을 보유해서 영국이랑 덴마크 왕도 이 한자 동맹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적도 있어. 그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년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모직물의 대표적인 도시 폴랑드르, 얘도 이 북유럽 무역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북유럽 무역권과 지중해 무역권을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지중해 무역권은 어느 지역? 그쵸?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자, 지중해 무역권은 그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이 중심이 되어서 장악을 했고요. 특히 북이탈리아 도시들이 롬바르드 동맹을 맺었다. 그에 반해 북유럽 무역권은 발트해, 북해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함부르크, 리베크 등의 독일 지역의 도시들이 중심이 되어 한자 동맹을 만들었고, 얘들은 군대까지 보유했다. 여기에 또 폴랑드르 지역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크게 지중해 무역권, 북유럽 무역권, 롬바르드 동맹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무역권과 한자 동맹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무역권으로 양분된 거야. 이 둘을 연결시켜준 게 바로 내륙 무역권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쌍파뉴 지방이 프랑스 지방이에요. 이 프랑스에 있는 이 쌍파뉴 지방이 이 둘을 연결시켜주고 이 두 무역권이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이 쌍파뉴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시장이 열려요. 이걸 정기시라 그래. 여기서 지중해와 북유럽을 연결시켜줬다. 중개무역을 한 거죠. 이 쌍파뉴의 정기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 정리해보시면 이 지중해 지역에서 이 베네치아, 피렌체, 제노바, 밀라노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이 중심이 되어 장악한 게 지중해 교역권. 이탈리아 도시들이 롬바르드 동맹을 결성했다. 그리고 이 북해와 발트해를 중심으로 함부르크나 리베크 같은 도시들이 중심이 되어 한자 동맹을 건설해서 장악한 게 북유럽 교역권. 폴랑드르 지방도 여기 포함되죠. 무직물.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한 게 프랑스의 쌍파뉴 지방. 정기시가 열렸죠. 내륙 무역권. 그림으로 보시면 이 북유럽 한자 동맹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교역권과 롬바르드 동맹을 중심으로 한 이 지중해 교역권을 연결시켜준 게 쌍파뉴 정비시장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이렇게 중세 경제가 11세기부터 이걸 얘들아, 지금 내가 여기 말한 거는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모든 변화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 게 결국 중세의 근간을 이루는 장원제와 그 장원에서 영주에게 지배 예속 관계로 묶여있는 토지에 예속된 농노들. 이 장원제와 농노제가 해체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 온 유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유럽이라고 했습니다. 동유럽은 이때 해체가 안 돼요. 동유럽은 나중에 따로 볼 거야. 지금 이 장원제와 농노제가 14, 15세기 때 본격적으로 해체되거든, 얘들아. 이런 십자군 전쟁, 정치적인, 종교적인 변화, 거기다 아까 봤던 이런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14, 15세기 때 서유럽은 장원제와 농노제가 본격적으로 해체돼요. 그게 서유럽이고, 동유럽은 한참 이후에 17, 18세기 가야 겨우겨우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 나중에 볼 거고요. 배경, 화폐 경제가 발달해요. 왜 그렇죠? 네, 그 전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중세 봉건제, 특히 장원제는 자급자족의 경제단이었죠. 뭘 중심으로 한? 그렇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의 세계가 장원제였어요. 뭐 여기서 모든 게 해결이 돼.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상공업이 발전했잖아.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 무역권이 발전하게 되고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 동방 무역이 이루어지고 쌍파뉴 정기시, 내륙 무역, 북유럽 무역 이런 식으로 상공업과 무역이 막 확대되고 있잖아요. 막 동방 교역, 원거리 교역 해가지고 막 이 농촌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자급자족의 장원에 어마어마한 이런 상공업의 교류랑
이런 경제적인 변화가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영주들도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무역과 상공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십자군 전쟁 이후에 막 들어온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 동방의 발전된 문물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이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화폐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영주도 이런 선진적인 문물, 이런 동방무역, 지중해 무역에 참여하고 물건을 사고 팔려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처럼 농노들에게 노동지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기억나죠? 농노들이 장원에 예속되는 이유가 뭐야? 영주의 직영지를 일주일에 3일 이상 끊임없이 노동으로서 봉사해줘야 했잖아. 근데 이젠 영주도 농노에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야. 난 돈이 갖고 싶어. 그래서 영주도 농노에게 이런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부여가 그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하는 그 노동지대 대신에 현물과 뭘 요구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는 화폐를 바쳐라 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지대가 이제 현물 화폐지대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은 야 일주일에 3일이라서 이래. 에서 야 거래하자. 너 내 땅에 소장농이 될래? 너 내 땅 농사 짓고 생산량의 10분의 1만 바쳐. 뭐 2분의 1만 바쳐. 뭐 이런 식으로 현물지대 받다가 나중에는 야 그냥 너가 알아서 내 땅에서 농사 지은 거 팔고 나한테 일정 금액만 세금 내. 나머지 니가 가져. 이런 식으로 노동지대가 현물 화폐지가 되는 거야. 점점점 뭐예요? 경제 외적인 관계에서 지배 예속 관계에서 수평적인 경제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동지대는 완벽한 지배 예속 관계입니다. 장원에 완전 묶여 있는 거죠. 부자유한 소장농으로. 근데 현물 화폐지대가 되면서 점점 뭐예요? 네, 경제 관계로 바뀌는 거야. 계약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농노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거야. 경제의 변화가 이 자급자족의 폐쇄적인 이 장원의 세계를 뒤바꿔 놓는 거야. 무역의 발달과 이런 것들이. 그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14세기에 온 유럽에 뭐가 유행하냐? 흑사병. 페스트라고도 불리는 흑사병이 유행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유행한 게 물론 이 흑사병은 되게 오랜 시간 온 유럽을 괴롭히지만 1446년과 1353년 1346년부터 1353년 이때가 절정이었어요. 14세기 중엽이 가장 절정이었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우리로 치면은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6천만 명이라면 2천만 명이 죽은 거야. 어마어마하죠. 인구가 급감해버립니다. 그 말은 노동력도 급감한다는 거야. 이 말은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노동력이 되는 거야. 이제 100명 중에 1명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이 살아남은 농민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마저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끔찍한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겁니다. 당연히 얘들에게 줘야 되는 임금도 올라가는 거야. 애초에 지금 현물 화폐지대로 변했는데 얘들에게 줘야 되는 월급도 올라가는 거야. 살아남으면서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나 월급 2배로 안 주면 일 안 할 건데?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도 엄청 올라요. 왜? 농사질 사람이 없잖아, 얘들아. 곡물 가격이 엄청 오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과서마다 곡물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표시하는 교과서가 많아. 근데 좀 엄밀히 말하면 이건 좀 잘못된 서술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기보다 어느 시점을 보느냐인데 이것도 워낙 문제가 요즘 교과서마다 서술이 달라서 자, 아까 흑사병 보세요. 흑사병이 가장 절정으로 치달은 게 14세기 중엽 이 1346년부터 1353년 이 14세기 중엽이 가장 흑사병의 절정이야. 여기가 제일 절정인데 이때 보시면은 농민의 임금도 확 오르고 곡물 가격도 올라. 근데 그게 곡물가 떨어졌다가도 올라갔다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곡물 가격은 임금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곡물 가격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 임금도 나중에 가면은 어느 정도 흑사병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 다양해. 그래서 EBS는 보시면 이 곡물 가격이랑 임금에 관해서 아예 서술하지 않습니다. EBS 교재는.
수능에 직접 연계되는 EBS 교재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예 소술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가로쳐 놓은 거야. 그래서 어쨌건 가장 팩트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농민의 처우가 개선되었다. 요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아마 시험에 나올 거야. 수능에 나와도. 왜냐면 솔직히 내신도 그렇고 수능에 임금이랑 곡물 가격을 내기 되게 애매해요. 이거는 워낙 시비거리가 많아. 그래서 농민들의 처우가 개선되었다. 요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러면 농민들의 지위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런 경제적인 변화랑 사회적인 변화에 맞물려서 농민들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농민들은 더 이상 장원에 예속되어 있는 경제 외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지배 예속으로 예속되어 있는 영주에게 지배 예속 경제 외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농노에서 자유민인 농민으로 해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노가 해방되고 자영농이 증가하면서 이 토지에 예속된 부자유한 소장농, 농노에 기반한 장원도 점차 해체되어 가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분위기였어요. 농민들이 이렇게 해방되는 게. 근데 어디나 이런 변화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려내려는 사람들이 있죠. 몇몇 연주들이 반동을 일으킵니다. 야, 건방진 농노 새끼들이 말이야. 토지에 예속돼가지고 평생을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이 부자유한 농노 새끼들이 어딜 건방지게 너무 현물지대니 화폐지대니 계약 관계를 맺자느니 토지에 해방시켜달라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래서 몇몇 영주들이 이런 변화하는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농노들의 속박을 강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와 권리는 확대와 전진만 있을 뿐 절대 후퇴는 없습니다. 한 번 늘어난 자유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때 여러분 몇 번 말했지만 이 두발에 대한 단속 되게 심했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학생인권으로 두발 자유가 됐잖아. 다시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한 번 늘어난 자유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지금 와가지고 옛날처럼 두발 유지한다. 남자들은 구레나루 다 밀고 여자들은 귀미 3cm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난리 나요. 자유와 권리는 확대라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영주들이 이 짓거리 하는 이유가 이때가 100년 전쟁 중이었어. 14세기, 15세기. 그러니까 영주들 입장에서 가뜩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운데 농도들의 지위까지 올라간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100년 전쟁으로 어마어마하게 과도한 증세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농민들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농민들이 저항합니다. 이 농민들의 저항 잘 나와요.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 근데 자크리가 누구냐면 특정한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자크가 이제 그 자크리에서 이 자크가 프랑스의 가장 흔한 이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그 리는 뭐뭐의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 자크리의 난은 철수의 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 자크라서 이건 특정인이 유도한 게 아니라 온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농민들의 난, 뭐 철수들의 난, 그래서 자크리의 난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거 특정한 사람들이 주도한 거야. 와트 타일러의 난. 와트와 타일러야, 정확히 말하면. 와트와 타일러. 이 두 명의 농민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 와트와 타일러가 농민 지도자 이름이야. 와트 타일러의 난이 좀 더 잘 나옵니다. 또 자크리의 난도 알아두셔야 돼요. 당시 얘네가 왜 이게 유명하냐면, 존 볼이라고 하는 수도자가, 수도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농민들을 규합한 거야. 그러니까 종교랑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존 볼이라고 하는 수도사의 설교에 이제 선동된 와트 타일러가 이제 농민들을 주도해서 농민 반란을 일으킨 거야. 다 100년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잘 나온다겠죠? 100년 전쟁 중에 있었던 일. 아비뇽 교수, 교회 대분열, 그리고 자크리의 난, 와트 타일러의 난. 모두 프랑스랑 영국에서 100년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서유럽 봉건사회의 변화를 쭉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들 정치, 경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뒤에 나온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나라별로, 그동안 제가 특정한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살펴봤다면 이번에 이 내용을 나라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왕권 강화와 유럽 각국의 변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배경은 뭡니까? 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봉건 영주와 제후들의 힘이 약해지고 교황권도 약해지고, 그리고 이런 또 십자군 전쟁 결과 지중해 동방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이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성장하면서 이 봉건 도시가 제후와 영주의 관섭을 벗어나서 자치도시로 성장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특허장을 사들이고 자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길드도 함께 이런 것들을 길드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특허장 자치권을 재력이나 무력으로 사들이고 봉건 영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라는 말이 있어. 농노가 그 영주의 장원을 도망쳐서 도시에 들어가서요. 1년하고 1일만 딱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유불문하고 그 농노는 자윤이 됩니다. 도시의 자윤이 돼. 영주가 못 잡아가. 그 당시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라고 했던 이런 도시의 상공업자들의 성장. 자, 이러한 과정에서 국왕은 이제 이런 봉건적인 관계를 깨버리고 그들의 힘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봉건 영주와 교환권이 약화되게 되니 국왕이 힘이 강해지는 거죠. 국왕은 상비군과 관료를 양성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중세 봉건제가 정치적으로는 뭐였어요? 네, 주종제였죠, 여러분. 주종제가 뭐예요? 그쵸. 주군과 봉신 간의 뭐예요? 쌍무계약적 관계예요. 서로 계약을 맺는 거잖아. 그래서 주군이 죄송합니다. 봉신이 주군에게 군사적 봉사와 경제적인 의미의 충성을 다하면 주군은 봉신에게 뭘 줘요? 봉토, 영지를 주고 그 영지에서 재판권, 징세권, 불입권을 주었죠. 당연히 권력이 중앙으로 안 보이고 지방에 나눠질 수밖에 없어. 이거 왕의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상 영주를 그 지방의 왕으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이런 흐름을 깨고 싶겠죠. 그래서 국왕은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으로 자기랑 맞먹으려고 드는 봉신보다는 자기의 말만 따르는 새로운 군인과 관료가 필요했던 거야. 봐봐. 봉신은 계약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문서도 어때요? 1년에 41일밖에 못 써. 나라가 아무리 위급해도 왕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41일만 지나면 추가요금 내시든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봉사도 딱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거야.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봉신을 써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봉신을 대신해서 오직 왕에게만 복종하고 왕의 말에 따라서 언제도 움직일 수 있는 상비군, 언제든지 왕이 부릴 수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상비군, 그리고 관료. 그러니까 이런 봉신과의 쌍무계약적 관계로 맺어진 이 주군과 봉신 간의 주종제. 이 봉신으로서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봉신, 이런 계약으로 묶인 봉신이 아니라 나의 명령만 따르는 상비군과 관료를 기르겠다. 그리고 국왕은 점차 이 봉신으로부터 영지, 봉토를 회수하고요. 사법권과 징세권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그래, 이게 그 불입권 그거잖아. 이거를 서서히 확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국왕의 명령이 닿는 땅을 서서히 확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법권과 징세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자, 이런 유럽 각국의 변화. 이제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지방 분권이 아닌 중앙 집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방 분권의 신앙 중시, 중세에서 이제 중앙 집권과 이성을 중시하는 근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먼저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영국은 13세기에 띨띨이 존, 기억나나요? 영국의 유명한 전투 천재, 전쟁의 천재이라고 불리는 사자시망 라이언하트 리처드가 죽고요. 그의 동생인 띨띨이 존이 왕이 되는데, 알다시피 영국 왕은 프랑스의 신하이자 동시에 왕위 개선권자이면서 그리고 프랑스에 많은 땅을 갖고 있었다겠죠. 리처드는 거기다가 워낙 싸움도 잘해서 당시 적이 되게 많았어. 당시 프랑스에 그 리처드랑 동시대를 살아갔던 왕이 여기 나오는 필리프 2세예요. 이 필리프 2세가 리처드가 살아있을 때는 꼼짝을 못했어. 근데 이제 리처드가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이 리처드만큼의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존 왕과 전쟁을 벌여요. 우리 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존은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에게 패배하여 프랑스 내에 있는 영국령을 상당 부분 상실해. 전부 다 상실한 건 아니에요. 상당 부분. 형인 리처드가 확보해 놓은 어마어마한 땅, 그 땅들을 상당 부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존의 별명이 실지왕이야. 잃어버렸다. 땅을 잃어버린 왕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시비가 붙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필리프 2세에게 져터지고 프랑스인은 영국 땅을 잃어버린 다음에 교황이랑도 시비가 붙어. 근데 상대가 누구야? 가장 막강했다는 교황. 그 인노켄티우 3세랑 맞짱을 떴다가 이번에도 교황에게 패배합니다. 그때 교황은 해. 니네 세속군주는 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래서 영국 귀족들이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새끼야. 너 뭐 하기만 하면 다 깨지냐? 프랑스 왕한테 깨져서 땅 뺏겨. 교황에게 져가지고 졌다 쪽팔린 말이나 들어. 너 같은 놈이 왕이야? 야 이제 너 마음대로 나라 이끌지 마. 그래서 존 왕을 몰아낸 건 아닌데 그 존 왕과 계약을 맺어. 이게 바로 영국 입헌 정치의 시작, 의회 정치의 시작이라는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요거를 승인해요. 1215년 인노켄티우 3세 때 있었던 일이죠. 인노켄티우 3세 때 1198, 1216 이때 이제 라틴 제국과 대원장이 다 교황 인노켄티우 3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100년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100년. 십자군 전쟁 중에 그러니까 대헌장과 라틴 제국은 인노켄티우스 3세 때 일이고 나아가서는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튼 영국의 참다 못한 귀족들은 띨띠 존, 실지왕 존과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의 내용은 귀족들의 특권을 보장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멋들어진 말로 그 조약에는 자유민의 특권을 보장해라 라고 나와요. 마그나카르타 원문에는. 근데 이 자유민이 일반 평민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봉건 귀족의 특권을 보장해라 라는 거예요. 봉건 귀족의 특권을 보장해라. 여기 대헌장에 대한 이야기 여기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대헌장에 대한 내용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존이 이제 띨띠리 존이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시기의 혼란기를 거친 다음에 에드워드 1세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이제 왕들의 실패를 보고서 결국 영국은 왕과 귀족과 이 시민계층이 화합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내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얘네를 마냥 찍어 누르는 건 안 된다. 적당히 타협하고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모범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야. 이 모범의회가 신분제 의회인데 모든 신분이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1신분 기도하는 자, 성직자, 2신분 싸우는 자, 귀족기사, 3신분 일하는 자, 시민. 이 각각의 계층의 대표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이 시민들은 도시에 있는 애들이야. 각 주와 그 도시 대표. 그러니까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었겠죠. 얘네들이 모입니다. 오늘날 영국의 신분제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295년 13세기 말의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14세기 가서 영국의 신분제 의회가 확립이 돼요. 상원은 귀족, 하원은 평민 시민. 귀족 대표가 모인 상원과 시민 대표가 모인 하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양원제의 전통이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영국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를 볼게요. 자, 아까 필리프 2세 기억나죠, 여러분? 존의 형이었던 리처드 1세에게는 꼼짝을 못했는데 그 리처드 1세가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인 띨띠리 존으로부터 프랑스에 있던 영국령을 상당 부분 회복했던 왕이야. 이 필리프 2세한테 쳐맞아서 존 왕이 실지왕이 된 거죠. 당연히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으니까 왕권이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좀 지나서 14세기 필리프 4세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누구랑 보니파큐 스파시랑 대립했다. 카노사의 굴욕이랑 구분해야 돼요. 카노사의 굴욕은 1077년 11세기 중후반에 쿨리니 수도원 개혁운동 10세기 9세기 때 벌어졌던 그런 교회의 세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세기 쿨리니 수도원이 중심이 된 수도원 개혁운동. 그 수도원 개혁운동을 이끈 쿨리니 수도원 출신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 간의 그 교회 성직자에 대한 서인권 문제로 싸운 거였죠.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그지?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랑 교황 보니파큐스 8세가 과세 문제로 싸운 겁니다. 교회랑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 이거는 그 카노사의 굴욕이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가래 시켜서 아나니 사건만 기억할 건데 그 전에 필리프 4세가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삼부회를 소집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교황에게 파문당할 걸 대비해서. 이때 1신분인 기도하는 자 성직자 대표와 2신분 싸우는 자인 귀족과 기사의 대표와 3신분 일하는 자의 대표인 시민, 평민, 상인과 수공업자들이죠. 이 대표들이 함께 모이는 신분제 회의 3부회를 만들게 됩니다. 영국에 모범의회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3부회가 있었던 거야. 신분제 의회. 그리고 이제 이 3부회 이후에 교황의 파문을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아나니 사건으로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끌려가고 본격적인 아비뇽 유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영국과 프랑스가 결국 싸운 게 뭐예요? 네, 14, 15세기 벌어진 100년 전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위 계승 분쟁과 프랑스 내 영국령 지배권, 경제적으로는 모직물 산업의 중심지인 폴랑드르 지역에 대한 지배권 문제로 두 나라가 100년간 싸우는데, 와, 기가 막힌 오타가 나왔네요. 14,55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죠? 지구가 남아 있을까요? 1455년부터 1485년. 자, 아무튼 100년 전쟁 여러분 봤으니까 100년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 아비뇽 유수, 교회 대분열, 자크리의 난, 와트타일러의 난 기억나죠? 100년 전쟁 이후에 영국은 전쟁에 패배해서 한 번 더 전쟁을 였습니다. 영국 내 왕위 계승 전쟁, 장미 전쟁이었어요. 붉은 장미 레드로즈의 랭커프트 가문과 하얀 장미 화이트로즈의 요크 가문에서 이 랭커프트 가문의 헨리 7세가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랑 결혼하면서 헨리 7세가 되고 튜더 왕조를 열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장미전쟁에 대한 설명 제가 다시 한번 적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프랑스는 100년 전쟁 이후에 바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전쟁이 이겼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거 볼 건데 우리 기억하실 거야. 신성로마 제국 기억나죠? 우리 9세기 말쯤에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분열되었어요. 뭐랑 뭐로? 그러니까 무슨 조약으로? 베르댕, 메르센 조약으로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됩니다. 뭐랑 뭐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구별돼요. 서프랑크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왕조,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도시국가, 동프랑크는 그쵸. 이 오토 1세가 당시 혼란기를 숨다 쳐들어온 동부에서 쳐들어온 슬라브 마자르족을 격퇴합니다. 특히 마자르족을 격퇴했던 레이펠트 전투. 글씨 진짜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극혐이죠? 제가 봐도 극혐이네요. 네. 레이펠트 전투. 955년. 여기서 이긴 다음에 이제 오토 1세가 대관을 받아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었다는 거 기억할 거야.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성 무슨 제국? 로마 제국. 그래서 이때부터 이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사실 독일 지역이죠. 이 독일 지역에 만들어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독일 내에는 명목상으로만 통치하고 다 이탈리아 로마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다른 데 눈 팔려 있는 동안 누가 권력을 잡아요? 봉건제후들이 권력을 잡아. 봉건제후들이 강력한 세력을 유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카노사의 굴욕이야. 하인리 4세가 교황에 파문 당하긴 했지만 신하들은 틈을 엿본 거야. 오케이, 이번 기회에 왕 한번 밟아놓자. 이래가지고 하인리 4세가 파문 당하자마자 지방 영주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잖아요. 애초에 그리고 하인리 4세가 카노사의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신성 로마 제국이 겉으로는 진짜 강해 보였는데 그 속은 완전 다 뿔뿔이 분열돼 있었던 거야. 이런 봉건제후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13세기 가면요,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냐? 왕이 없어요. 서로 황제 안 하려고 그래.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제 엉망진창의 나라인지가 증명돼서 왕이 존재하잖아. 그 어떠한 제후와 영주도 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할다 생각하는데 왕을 안 해. 이게 대공의 시대야. 왕위가 비었다는 거야. 황제가 없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이런 대공의 시대가 이제 지속이 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14세기 가서야 황금문서라는 게 나와. 대공의 시대 이후에 다시 왕이 등장하기는 해요. 근데 역시나 그 왕들도 아무런 실권도 없고
이탈리아 문제만 관심만 갖고 있고, 실권은 제후들이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예 이 지방 제후들이 그들끼리 조약을 맺습니다. 당시 이 신성로마 제국에는 가장 강했던 7명의 제후들이 있어. 얘들을 뭐라냐면 선제후라 그래요. 7명의 선택된 제후들, 가장 강했던 선제후들한테 황제 선출 권한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대공의 시대라고 하는 개막장 시대 이후에, 황제가 없었던 대공의 시대 이후에 황제가 들어오긴 하지만 황제의 힘이 너무 약했고, 결국 이 신성로마 제국의 7명의 대표적인 선제후에게 아예 너희들이 황제를 주기적으로 뽑아라, 황제의 선출 권한까지 줍니다. 이게 황금문서야. 이게 왜 황금문서냐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황금문서는 대공의 시대의 혼란을 해결하고 황제를 선출하는 절차랑 선출권을 가진 제후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문서의 명칭은 황제의 황금종호 주장을 찍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 라는 거고, 이 이후에도 분열이 지속되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령 때문에 베네치아, 피렌체 같은 도시국가, 나폴리 왕국으로 분열하게 되고요. 19세기 가서야 통일된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복 운동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공부했던 거 그대로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살펴보시고요. 십자군 전쟁과 백년 전쟁 시기에 각각 무슨 일이 있었는가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봉건사회의 변화 내용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비잔티움 제국만 배우면 이제 이 중세 봉건사회는 끝나요. 탐구자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의 마지막 비잔티움 제국을 공부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